설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충 가보겠습니다. 네. 사주는 잘 모르겠지만 3살부터 12살까지가 그 첫 번째 대운이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부산 동성국민학교 재학 시절인데 그때 일화 중에 하나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매일 몇 권씩 가져가서 읽었대요.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결국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게 됐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도서관 사서가 매일 책을 그 안철수 초등학생이 몇 권씩 가져가서 대출과 반납을 하니까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책을 거부할 정도였대요. 아, 그냥 장난치러 와갖고 네. 막 여러 권 빌려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갖고 오고. 너무 자주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그 당시 안철수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네. 당시 책의 페이지 수, 발행 년 월일, 저자까지 모두 다 읽고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마저도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활자 중독증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코드도 읽고 막 이러셨던 네. 건가요? 그 당시에서는 뭐 수업 교과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과학책이랑 소설책을 좋아해서 주로 되게 많이 읽었고 너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춘기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초등학교 정도 일하는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묘 대운은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갑진 대운입니다. 22살 때까지인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뭐 안철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긴 했어요. 네. 중학교 때는 학생과학 잡지에 설계도를 응모했다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고 또 의대 본과 시절에는 그 바쁜 의대에서도 책으로 바둑을 배워서 아마추어 1, 2단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항상 집중력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재 특유의 왜라는 질문을 안철수 씨 인생을 보면은 되게 계속 자주 던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1등을 차지하고 네네. 1980년에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그 본인 말로는 서울대 가면은 뭐 다 1등이니까 네네. 거기 가서는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해요. 1등끼리 만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의대 3학년 재학 시절 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면서 이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요 대운 사이에 안철수 씨에게 일대 사건이라 하면은 1984년 서울대 의대 본과 3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부인하고? 예. 근데 안철수의 작업 멘트가 심히 올드한 느낌인데요. 네. 그 의대 본과 시절에 지금은 부인이자 당시 대학 후배인 김미경 씨를 도서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네. 그때 안철수 씨가 부담 없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서 커피를 마시다니 친구도 없나 보지요? 살짝 웃음. 내가 잠깐 친구 해줄까요? 살포시 웃음. 이렇게 적어놨는데 책에 실제로 살짝 웃음, 살포시 웃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은 걸로 봐서는 올드하다 못해서 수희가 처음에 한 개그처럼 구한말 느낌마저 든다는 거를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다 가질 순 없죠. 네. 다 가질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센스는 참 일관적이었다는 것. 유머책은 안 보셨나 봐요. 네. 그럼 유머책도 막 그냥 또 외워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런 뭐 서로 가치관이 얘기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잘 맞아서 결혼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네. 사실 이제 이 두 대운을 보면요. 네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화토용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목 기구신이겠죠. 네네.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개묘, 갑진 전부 수목으로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공부를 크게 빼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일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네. 계속 묘목, 간목이 왔어요. 비경급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의 기운이 너무 넘쳐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지가 그냥 좋아서 보는 거. 근데 이게 다행이었다고 보는 게요. 이게 목이잖아요. 이 사람은 을목이니까 비견이. 네. 목은 뭐냐면 종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목은 또 설계. 아까 설계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설계 계획.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탐닉을 하는데 이번에 좀 운이 조금 대운이 좋다는 게 대한민국은 대학이라는 입시가 이게 지랄 같은 건데 정말 인생의 어떤 방향을 너무 어축어립시 많은 것들을 결정해 버리는데 네. 이 사람이 대학 13, 14, 15, 16 대학 가기 전해부터 대운이 바뀌어요. 이때 진토 자신의 용신 대운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맞아 막히죠.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고3 때 처음으로 1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해가 재밌는 게요. 네. 그 1등하는 해가 또 기민년이에요. 전부 토해예요. 예. 그러니까 토대운의 토해에 예. 참으로 이제 자기의 기운을 딱 한 번에 온 승기를 잡고 놓치지 않은 거죠. 본인한테 오작되게 다 들어오네요. 그때. 근데 또 보면은 그 앞에도 보면 중1부터 대운은 좋지 않았지만요. 네. 세운은 계속 화토로 흘러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공모전에 내도 상을 받고 네. 뭐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은 되는 거죠. 근데 피크는 79년 기민년 네. 이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고 얻을 수 있는 거라 함은 저 고등학생이 얻을 수 그렇죠. 있는 게 고등학생의 뭐겠어요. 최고는 뭐 그냥 공부 잘해서 서울대 공부 잘해서 들어가는 거죠. 가는 거지. 네. 그래서 딱 얻었는데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부터는 또 세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재수 삼수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진짜 재수했으면 못 갔겠네. 근데 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인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경쟁이 붙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예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딱 필요할 때는 딱 정확하게 취하고 그거 뭐 사실 대학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는 게 들어가면 뭐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입학이 중요하죠. 물론 그때는 졸업 정원제가 드는데 그 졸업 정원제도 81년부터 이제 80년은 졸업 정원제가 해당이 안 돼요.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동기. 선생님 재수하셨거든요. 난 졸업 정원제. 대학 다닐 때 짧을 뻔했어요. 근데 앞에 학분들은 정말 최악의 성적이 아니면 잘리진 않아요. 성적으로. 근데 우리 때는 성적으로 잘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81년 합권부터는. 왜 안 잘렸습니까?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1학년 2학기 때 완전히 잘리는 판인데.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 1학년 2학기 때도 학사경고 확실시. 근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그 시험 칠 때 모든 답안지를 나한테 보여주는 바람에. 야, 이거야말로. 이거 공소시효 이거야말로 제적인데. 그래서. 규칙의 제적인데. 컨닝을 딱 다 했죠, 저는. 저는 그때 1학년을 전 제 대학생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대학생활을 끝냈으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이 돼 있지 않았나. 어차피 대학 나와도 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뭐 부동산 투기도 하시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동산 투기 쪽으로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사주를 보면 사주엔 양심이란 게 없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정말 저는 그때 딱 12월 81년 12월에 전 진짜 포기하고 마음의 짐을 다 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내가 잠시 몸담았던 모교구나. 그래서 이제 도서관 앞 그 추운 그 12월 달에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서 시험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중에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게 되는 전찬일이라는 착한 학생이 너 왜 여기서 혼자 있냐. 안철수하고 비슷하죠. 혼자서 뭐 친구도 없나 보죠. 그러게요. 얘는 내가 이제 학생이라고 받은 줄 아니까 자기는 좀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니 내 뒤에 앉아라. 이야. 그래서 지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 뭔가 묘한 인간적인 매력이.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학교를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친한 학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얼떨결에 그냥 지금 뭐 하시나요? 영화평론가죠. 부산 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훌륭한 분이 했고요.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굉장히 제가 생애에서 이렇게 뭐 굳이 어떤 한 인간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시험지 보여준 거. 시험 답안지 보여준 그 친구인데 은혜는 갚으셨습니까? 뭐 갚을 길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근데 바로 그 앞에 학번인 80학번 안철수 잘릴 위험이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아마 좀 성적은 안 좋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게요. 82년 가을 3학년 이제 본과 1학년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한다 했잖아요. 83년도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저는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타자기, 타자기 정도 알는 시절인데. 82년에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네, 저도 태어난 해고요. 근데 그때 가을이라 그랬는데요. 그 해가 임술년 또 토가 들어오는 해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많은 돈을 몰아주게 되는 그 토정제가 들어오는 해. 이때 컴퓨터를 만나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일.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그래서 이 13일 지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뭐 집이 잘 사니까 사줬겠지, 아버지가. 의대에 컴퓨터가 있지 않았어요? 아마 학교에 있었던가.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 국문과에는 컴퓨터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타자기에만 있었어요.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걸 갈랐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만나셨다면 뭔가 달라지셨을까요? 아마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야동. 야동 선생.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갑진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다음 대원으로 넘어와서부터 이분은 이제 을사병호 정미 지금 무신이죠. 화토 대원으로 쫙 그러게 돼요. 기신이 빨리 끝났네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이제 한 명의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 23세 대원부터 화토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승승장구의 힘이 이제 23세부터 32세까지 잠깐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사대원이죠. 1986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대학원을 갔어도 생리학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 보고 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인데도 의대생인데도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전공이 기초의학이니까. 그리고 1988년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1988년도에 중요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그 안철수 씨는 전공 실험을 위해서 그때 열심히 배워두었던 컴퓨터 언어 공부를 그때 막 끝낸 참이었는데 절묘한 시기에 이때 바이러스를 만납니다. 1988년에 부인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부인이 바이러스던가요? 아니요. 그 큰일 나요, 말은 지금. 안철수 후보자한테. 선생님. 근데 이게 농담이야. 농담도 못하나. 근데 웃긴 게 그때는 뉴스에도 뉴스나 통신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생소하니까 바이러스가 지하철을 타고 옮기는 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맞아. 제가 어릴 때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어릴 때 뉴스를 볼 때 그 KBS 뉴스였나요?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면 암에 걸린다고 메인카페로 뜨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던 중에 후배가 안철수에게 찾아와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을 묻자 안철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후배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 내가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해서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1988년 6월 10일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백신이란 이름의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V3 최초 버전인 V1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의사, 밤에는 백신 제작자로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별로 돈벌이도 안 됐는데 그냥 계속 본인이 그냥 좋아서. 그렇죠. 그때는 돈도 안 되는 건데 이 대원에 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야. 이 그 부인하고 결혼하는 88년이 또 무진년이에요. 또 토토네요. 자기 또 용의신 대원의 용의신. 근데 너무 유리해요. 토는 많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와. 그래? 토는 많아? 근데 많아도요. 많아도 안 되는 놈들은요. 꼭 합을 해가지고 귀신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냥 깨끗하게 그 토 기운을 다 자기 걸로 다 쓰게 되는 방해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자에게 부인은 정제인데 이 정제년의 결혼, 자기의 용신년의 용신과 결혼한 셈이에요. 딱 오네요. 딱 오죠. 용신년의 용신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기운에 바로 그 해에 바이러스를 처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만나지도 않다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인이 바이러스를 옮긴 게 아니고 부인과 함께
똑같은 나중에 결국 안철수로 만들어주는 네. 그냥 서울 의대생의 박사과정에 불과했던 네. 한 명의 청년을 네. 안철수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부인의 기운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이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는 안철수 부인을 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사실은. 말은 안 해봤지만 우리 가게에 한 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장사할 때. 생각이 진짜 재밌었겠다. 그때 별별 사람이 다 오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안철수가 뭐 댓글에 나가니 안 나가니 막 이제 그럴 때예요. 그때 오셨구나. 그때 한번 잠깐 하다 그러는데 딱 봐도 사실 그분의 관상을 보면서 너무 저분이 영부인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나는 보게 되잖아요. 너무 영부인스럽지 않은 분이야. 그냥 정말 착실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학자시니까요. 학자. 실제로 또 그분도 모범생이시죠. 학모범생 하시죠. 학자. 혹은 수녀원 기술사 사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고 지적인 영부인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참고로 안철수 집에 가서 그분의 이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부인과 안철수 씨가 잡담을 하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잡담을 한다고. 그게 잡담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그 포텐셜을 가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자신의 용신대운의 용신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누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요. 그렇죠. 자기 낮에는 딴 일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 사람에게 거대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돈 1원의 가치도 없는 짓인데 이것이 이제 거대한 단순히 뭐 1195억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정치가로서의 이런 거대한 자산. 그리고 다음 대운이 33에서 42살까지 또 흘러갑니다. 이때 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게 본인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백신 자료들을 가지고 비영리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려고 정부 부처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게는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소프트웨어 관련해도 찾아가서 삼성 로고를 달고 배포하자. 약간의 돈과 인력만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때도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가 찾아와서 기업을 만들라는 조언을 했고 그래서 안철수 씨가 1995년 3월 15일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근데 회사를 세우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1995년에서 97년까지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요. 이때 또 유학 도중에 1997년도에 미국의 거대 백신 업체 메가피에서 $10,000,000의 인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000,000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말 지금도 100억. 당시 안철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보통 재벌 그룹 회장 정도가 되면은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당시 메가피 회장이 인수에 너무 의혹이 있어서 안철수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그런데 안철수 씨는 단순히 거절합니다. 이건 사실 힘든 일이야.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의미는 있는데 한국의 회사는 매출은 없고 빚은 늘어나고 보통 못 견뎌 대부분의 그 당시 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당시에 메가피가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제 컴퓨터에 이렇게 이렇게 막 부숙 저게 사라고 뜨는 거 있잖아. 메가피 아직도 또 뭘 보신 거예요? 어디 가셔가지고. 저는 안 뜨는데 그런 거. 메가피는 그 업계를 지배하는 야욕이 있어서. 아유 선생님. 아직도 떠 내 컴퓨터에 자주. 저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되게 그냥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사라고. 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트에 가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때 이제 안철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회사를 매각하면 그 후에 직원들도 해고될 거고 실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었고
네. 한국 백신이 메가피 같은 해외 업체에 의해 장악당하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정말 본인이 만든 그 회사 그런 업체가 유일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믿지 않습니다. 저도요. 뭐 별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그 유혹에 팔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네. 나는 나 같으면 막 감사합니다. 방금 와인이나 사 먹어야지. 자, 그렇게 거절을 하고 또 힘들었던 세월이 또 한 4년 지나갑니다. 네. 근데 199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되게 엄청난 거죠. 예, 막 사건이 일어나면서 적장 안 하던 회사가 처음으로 드디어 흑자로 전환합니다. 수요가 엄청 커졌죠 네, 이때부터. 그때 뭐 30만 대 가량 뭐 컴퓨터가 아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막 기업 공공기관에서 막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가 급증했고 그쵸. 당시 안철수 연구소 직원이 50명 가량이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서 막 업무가 마비될 정도 됐다고 하네요. 독보적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1999년도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두 번째로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 순이익 10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업체는 안철수 연구소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완전히 소름. 흑자가 된 거죠. 네. 네. 아니, 뭐 흑자 정도가 아닌데요? 네.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이나 안철수 본인이나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안철수 연구소 사장 시절에도 격식을 따지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예, 정치적 리더십은 수평적인 거여야 한다면서.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격식을 따지는 거는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네. 수평적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예. 야심이 너무 큰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그 시절. 예. 근데 바로 이 불타는 네. 이 33대운이 정말 이 사람한테는 피크예요. 네. 병우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메가피가 그런 제안을 해도 네. 그래 뭐 그값 100억 네. 그래 되는 거야. 솔직히 김어준도 네. 처음에 딴질보 말도 안 되는 거 떴을 때 막 200억 가치가 있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팔잖아. 네. 그 망했잖아. 네. 그때 말 들어보면 뭐 언제 망했어요? 휴지통 하나도 막 몇십만 원짜리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좀 뭐 살라 그러면 쓰레기통도 간지나는 거 사야 되고. 막. 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사실 헛박에 가기 쉬운데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순식간에 스타처럼 떠올랐던 애들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사라진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때에 그런 자기 일단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만큼 대운의 기운이 네. 사람에게 또 이때 같은 장생 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 동기들이 네. 어떤 그 자신의 그 뭐랄까 판단이나 행동들을 네.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킨 거죠 자신의 이름을.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정부에서도 뭐 안철수가 또 워낙 유명해지고 네. 인기도 있으니까 2001년도에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그 제5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고 또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 대표 8인 중 한 명으로도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현실적인 어떤 이익도 이익이지만 그것을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장차 자기가 가지게 될 사회적 영향력의 첫 초석들을 이때 명예를 회복한 거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하는 놈들 하도 나쁜 놈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 뭐 돈 벌면 됐잖아 뭐.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또 더 가지려고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의 그 시각에는. 좀 약간 한국 사회가 다들 뭔가 마음속으로 다들 평등해야 되는 네, 약간 그런 뭔가 거에 뭐, 대한 네. 기저가 그러니까 있죠.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게 뭔가 약간 불법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아온 역사적 맥락들이 그런 네. 사람이 워낙 많았기에 선생님 말처럼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나요? 네. 자 그리고 43세에서 43세. 43세에서 52살까지 네네. 이때도 꽤 중요한 시기라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요. 집회까지 짚고 넘어가면은 네. 2005년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은 되게 좋았는데 다른 벤처 기업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자신의 능력을 산업 전반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그때부터 대의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제 1년간 고민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창립한 지 만 10년째 되는 날 2005년에 안철수 연구소 대표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대신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고요. 당시 발표 날까지 직원들이 근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2000년에도 안철수 연구소 전 직원 125명에게 각각 650주씩 자신의 지분에서 총 8만 주를 나눠준 바 있습니다. 네. 이때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면 개인적 이해 타산과 상관없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인기가 엄청 좋았죠. 네. CEO를 그만두고 또 공부 덕후라서 그런지 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가서 이제 벤처 비즈니스 과정 거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또 MBA 2년 과정도 밟고요. 그냥 뭐 생각하면 바로 가서 그냥 바로 독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시네요. 예, 이때 그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수기가 가장 좀 멋있어 보였다는 같은 시기에 안철수 씨 딸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안철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나이 40에 법을 배우고 싶다고 의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 유학을 해서 안철수도 뒤늦게 미국 MBA 석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나란히 도서관에 모두 모여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고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또 본인도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학 시절 마치고 돌아와서 2008년에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도 하고 2011년에는 또 잘 아시는 서울대학교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원장도 하고 뭐 2010년에는 또 이명박 정부 말기 2010년 6월부터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는 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직도 수행하고 이때 당시 사진 보면서 안철수가 뭐 이명박에 가까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데 그 전부터 모든 정부에서 안철수 씨를 다 어떤 정권이었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주었어요. 또 이 시기에 2005년 포스코의 사회이사가 되기도 하고 2010년 포스코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기도 하고 아주 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 문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가장 뭐 큰 것은 뭐 2006년 또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걸 제의한 적도 있고 참여정부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직도 제의받았는데 뭐 청와대 수석, 뭐 국회의원 출마 엄청 많은데 전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정치를 잘할 자신도 없고 힘을 즐기지 못하기에 거절했다. 실무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앞으로 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낮다. 라고 일관되게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원순한테 양보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2011년 때. 그리고 그때 인기에 정점을 찍었던 게 요 대운 사이에 있었던 뭐 중점적인 일화들이 아닌가 싶네요. 예, 이 정미대원 4.3 정미대원이요. 이제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안철수의 삶을 봤을 때 하이라이트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진짜 사실은 실제로 살아온 그 최근이잖아요, 이게. 최근 10년인데 새로운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뭔가 어떤 사주적 조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올라가다가 이 시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뭐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뭐. 왜 그러냐면 아니요. 사실은요. 이 대운이 굉장히 위험한 대운이거든요. 그래요? 이 정미 대운이 화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용의신 같지만 이 정은 정임 한복을 해서 기신으로 바뀌는. 희신이 기신으로 바뀌는 굉장히 위험한 대입니다. 근데 이 5년 동안 이 사람은 뭐 하는가 공부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딱 그게 끝나는 2008년에 귀국합니다. 만약에요. 이 사람이 이때 막 이제 돈도 벌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 욕심 내고 막 사업 확장하고 기업인으로서 했으면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안 나눠주고 주식 왜 나눠줘? 뭐 계속 회사를 같이 이러면 난 더 부자가 돼야지. 이제 조 단위의 부자가 돼야지. 그래서 뭐 어쩌면 회사 무너져서도 몰라요. 아니면 크게 건강을 잃게 되거나 무리를 할 거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이제 주식 나눠주고 이제 대표이사직 물러나고 난 뒤에 뭐
정치를 2006년도에도 제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를 해야겠다. 쪽인데, 네. 였으면 아주 개가 되고 걸레가 되고 끝났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걸레가 돼요, 선생님? 왜냐하면 네. 한번 물어뜯기 시작하면요. 네. 사실은 뭐 그 누구라도 뭐 정치판에서 견디겠습니다. 한 명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그런데 이때 이 사람 진공 상태가 돼요. 네. 싹 다 딱 깨끗하게 나눠줄 거 나눠주고. 네. 물론 이제 부인과 딸이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이런 게 내가 좀 모질한 걸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그때 뭔가의 조언을 받아야 돼. 지금 조야의 무차 예.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 예. 그러니까 그 힘든데. 가장 핫한 아이템에서 그걸 갖다 자기가 자기 몸을 빼가지고 예. 도성에 쳐넣은 거거든요. 그럼 옛날에 뭐냐면 2조 판사하다가 갑자기 사직 상소를 올리고 네. 깡촌에 자기 본가에 정자에 가서 5년 동안 책만 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인들이나 뭐 기업가들은 보통 실패하고 유학을 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정점이 근데 아니라. 정점일 때 이 사람은 딱 거기서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장관도 제의하는 수준인데. 장관까지도 물리치고 네. 이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사실 이게 저는 이 사람의 삶의 가장 정점이라고 봐요. 물러날 기운에 정확히 물러난. 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딱 돌아왔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미토 자신의 이제 그 기운이 딱 네. 들어온 거죠. 완전 뭐랄까, 그야말로 모든 가능성들이 네. 집약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때 인기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때 이미 돌아올 때 네. 이미 이제 2008년 이때부터는 네. 8년 이후 그러니까 2009년부터는 이제 사실상 정치를 이미 미국에서 정치적 행보를 자신의 과제로 좀 염두를 두었다. 마음속에 있었다. 두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때 또 이명박의 역할이 컸죠. 그 새로운 어떤 인물에 대한 갈증이 엄청 났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했죠. 정치권에서 안철수가 절로 가면 어쩌지? 우리가 끌어와야 되는데. 그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분이 이쪽이 아니면 예.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또 본인이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이쪽 가치와는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길을 갈 거라고.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는 그 2011년 서울 그 희대의 나가리가 된 오세훈의 뒤를 이어 하는데 그 단어 너무 좋아. 2011년도에 정말 최고로 멋있었죠. 그냥 신문마다 다 박원순, 안철수 씨 포옹하는 사진부터 해서 다 때리고 결국 박원순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굉장히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자신의 대운이 무려 올 정점에 오르는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바로 이때 이제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그쵸. 이제 후보 단일을 다툴 때 2012년으로 이제. 네.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야말로 이제 정말 오리지널 로빠 출신인데, 제가 그때 이제 옛날 동료들이 이제 다 이제 문 캠프로 가 있을 때, 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명리학 공부한다며. 나는 안철수에게 문재인이 통 크게 양보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좀 거식이 되셨다고. 아니 물었어. 난 대답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려면 왜 묻냐고 역정을 내셨다. 야, 이 미친놈아. 엄청 욕 드셨다고. 일단 저는 그냥 명리학적으로 볼 때 그때가 임진년이었단 말이에요. 12년이. 네. 아까 진짜 얘기했었잖아요. 네. 진짜 권력을 가질 때이고 네. 이 사람이 진해가 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언제였냐면 그전 12년 전은 언제냐면 바로 무슨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 직후로 드디어 회사가 막. 실질적으로 흑자가 된 해가 진해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그리고 12년 전, 그 앞에 12년 전에 진대원은 이제 공부 못하다가 서로 얻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는 정말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강인한 모든 걸 내보일 때인데. 그게 또 어떻게 그걸 다 쓰는 느낌이네요. 썼죠. 그래서 그게 또 그 해가 하반기가 임진년이었단 말이에요. 아. 진의 기운이 막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명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3명의 후보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나가면 진다 박근혜한테. 이길 수 없다. 자 그러면 뭘 선택할래? 어차피 정치가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인데 그럼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거를 볼래? 그러면 그래라.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한발 후퇴 2보 전진. 맞아요. 느낌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박정희의 망령에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크긴 하죠. 만약에 그때 박근혜가 졌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의 망령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딱 하면 튀어나오는 그놈의 박정희 망령.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긴 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훌륭한 것이 됐지만요.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박근혜 문재인이 분다면 명략적으로 박근혜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욕하지 마세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걸 오해해도 돼. 명리학 방송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그럼 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들 문법보다도 나는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없다면. 근데 그 당시에 안철수라는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너무너무 박근혜보다 안 좋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정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시고. 일단 나는 또 이렇게 뭔가 질투심도 있고. 같은 대학. 같은 부산인데, 씨발. 같은 부산, 같은 나이, 같은 대학. 근데. 다른 인생. 재수없어. 재수없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1년 9월달에 이제 서울시장 양보하고 난 뒤에 안철수는 계속 간만 봤어요. 무슨 정치적인 집단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당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기반은 민주당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내각을 꿀릴 수 있고 국회를 꿀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사실상 민주당 정권이에요. 박원순이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민주당 서울시장으로 활동한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랬으면 서울의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텐데 뭐. 지식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박원순인데 뭐 민주당 당원이 되고 싶었겠어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사람의 자기 지지 기반의 독립적인 뭔가를 원할 테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 정치란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그러한데 대통령은 그냥 문재인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민주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용병 하나를 그냥 5년 땜빵한 거 인물 없을 때 그리고 실질적인 내각은 문재인을 비롯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권 여당에서 그 당시에도 온갖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 여기서 정말 진정성을 가진 자들이 실질적인 헤게모니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한 번에 총선이 지나면서 이제 지난 총선이 지나면서 이제 좀 물갈이가 좀 됐잖아요. 김종인도 나가주시고 그때는 굉장히 혼탁했어요. 민주당이 성분이.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나는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본다. 그랬다가 저는 어제 친구들로부터 완전 개됐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저기 낯선 얘기죠. 그럼 물어보지를 말든가. 그래 안 그래도 대선 전국은 일반 사람들까지 다 미치는데 정치의 캠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 답정너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난 좆됐고 아마 좆된 것도 없어. 막 그런 놈들은 안 봐도 돼. 근데 결국은 당연히 나는 문제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그때 이상하게 봤어요. 그때는 완전 딴지일보는 저도 기억하는데 완전 초토화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막 뭐 총수님도 그렇고 진우 형도 와서 야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그때 진짜 그냥 원래 선거하면 있잖아 한쪽에 쓰면 다 이렇게 약을 먹는 거야. 그렇죠. 뭐 근데 나는 이때 사실은 안철수가
자신의 꿈이 그였다면 이때 사실은 몰았어요. 자신의 힘을 집중시켰는데 그때 자꾸 안철수가 왜 그러냐면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자꾸 몇 차례 걸쳐서 보였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뭐 서로 지금도 양 후보 지지자 간에 막 다툼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담궈줬으면 네. 사실 화끈하게 담궈줬어야 되는데 네. 또 사실은 또 거기서도 좀 찝찝 좀 약간 찝찝함을 낳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안철수는 양보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후회한 거예요. 양보한 걸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보한 직후부터. 네. 이 끝까지 버틸 걸. 네. 왜냐하면 이때 임진년에 진토의 균이 막 들어와서 사실 지 마음속은 이미 그 끝까지 가 있는데 네. 만인지상의 자리에 가 있는데 용상에 가 있는데 이걸 내가 또 작년에 왜냐면 양보는 작년에 그 전에 한번 했거든. 네. 박원순한테. 그렇죠.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번 하는 순간 얘는 영원히 양보면으로 남게 돼. 네. 그런데 그 자신의 욕망, 의지, 권력 의지를 자기 몸이 사실상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스스로 자책감과 후회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부터 안철수는 바뀐 거예요. 네. 아이씨만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은폐하지 말자. 네. 그때부터 그 12월 19일 이후부터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저 이건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단 한 명의 사람이 그동안 그 시기에 민주당이 쌓아온 자산과 그 낸 후보에 맞먹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안철수 마음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누구라도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뭐 진짜 마음은 모르지만 괜히 양보했다든가 일반 사람이라면은 막 여러 가지. 그때 미국 들어갈 때도 표정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런 또 뭐 캠프가 또 자본도 있었죠. 뭐 사실 좀. 예. 그리고 너무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때 막 그냥 후루룩 가버렸잖아요. 뭐 또 이쪽에서는 사실 양보해준 것만으로도 사실 고마워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 지금이 중요하죠, 이제. 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살짝 뭐 그 양자 구도가 될 것이라고 안철수 주자가 얘기했을 때도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까지 또 오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은 1대1 구도 된 거라고 생각해요. 1대1 구도 됩니다. 남은 50일도 안 남은 사이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든 그분과 완주를 할 거니까 안철수 양자 구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운세운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래서 자 이제 현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김세계 안 하려고 처음부터 얘기 안 했는데 대통령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대통령 선거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가 하느냐 하반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릴 사람이 2명이 있었기 때문이지. 네. 근데 이제 상반기로 결정된 거잖아요. 5월달. 그렇습니다. 5월달에 힘이 제일 좋은 사람이 문재인과 안철수입니다. 두 사람이 둘 다 좋구나. 만약 하반기였으면 안철수는 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대운이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14년부터 바뀌었어요. 네. 이제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2013년도에 2013년이면은 당 대표하다가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하고 2016년에 국민의당 창단하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이제 정말 한 발짝이면 건너갈 수 있었던 걸 못 가고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지역구 나가고 이제 당 대표하면서 이제 온갖 데로부터 공격당하고 그렇죠. 욕도 엄청 먹고 진짜. 엄청 먹고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필이 생기는 건 없고 이제 배워나갑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그 2014년에 이제 무신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대운이 무토 또 자기의 이제 이 강한 그 힘을 여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떡합니까? 다시 이제
2015년 말 을미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2년 말이라면 16년 초까지 2월까지가 이제 을미년인데 네. 그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을 띄우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 누구나가 안 될 거라고 바보짓이라고 했어요. 예. 정말 다들 기관적으로 봤죠. 그게 되겠나. 이때 네. 이게 이제 이 무토의 뚝심이다. 네. 자기 영신의 뚝심입니다. 네. 처음으로 얘는 3년 만에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몸으로 네. 밀어붙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광주의 그 끈앞이라고 해봐야 뭐 처가가 뭐 어쩌든 항상 웃기는 얘기고. 뭐 사실 처가의 힘이 거의 뭐 유일한 연줄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자기가 당대표일 때 자기 광주 보선에서 자기 사람을 네. 광주시장에 심었잖아요. 네. 윤장현인가 뭔가. 맞습니다. 뭐. 사실 그게 유일한 끈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네. 자기의 사람을 이제 당대표의 힘으로 네. 이렇게 그 광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되게 한 거. 네. 그거 말고는 기반 아무것도 없네. 네. 근데 그 자살 마치 돈 1원도 되지 않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가지고 밤새도록 실험해가지고 네. 만들었듯이 아주 가냘픈 자산을 가지고 네. 한 방에 네. 거의 40석에 달하는 그러니까요. 이걸 만드는 걸 잭팟을 터뜨린 거예요. 네. 이것도 잭팟 한국 정치사에 네. 꽤 무시 못할 잭팟입니다. 그러니까 아,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 네. 하나만 놓고 보면은 정말 이건 무슨 사실 엄청난 전략가인 거죠. 그 예. 총선 개표 방송 볼 때 그런 지도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 위에 그렇게 그림이 예. 색깔이 그렇게 칠해진 건 그러니까요. 우리 선정사상 예.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방송사에서 예상한 최대 의석을 다 뚫고 국민의당이 38석 근데 차지했죠. 그 뭐냐, 네. 그 이제 선거가 2016년 4월 병신년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토 다음으로 좋은 병화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요. 전부 다 아유, 쟤 완전 이제 끝났다라고 할 네. 때, 바보라고 할 때, 네. 얘가 뭐라 그랬냐면 원내 교섭 단체는 그런 기본으로 네.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라고 네. 시작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두고 보세요. 네. 내 말 틀리나? 진짜 무서웠는데 그때부터. 근데 다 비웃었는데 네. 그 점점점 기세가 올라가더니 참 그래도 각 방송국에도 그때 다 국민의당 뭐 민주당도 이겼지만 국민의당이 대승이라고 네, 맞아요. 장래 뭐 기반도 뭐 확실히 닿았죠. 이제 뭐 자기가 만든 거나 다름없는 뭐 그런 거였으니.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또 서울 노원구병에서 19대 이어 20대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또 금사빠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안철수 주자한테 반했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관심을 완전 끊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수기는 안철수 씨를 왜 다루나라고 했었죠 방송 전에. 이거 뭐 뭘 하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 2선이신 거죠. 네, 지금이 그렇죠. 하면서 뭘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좀 과연 그래서 새정치 하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뭐 법안 발의라든지 뭐 지역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리고 저는 뭐 강원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 이 뭐 개헌 빅텐트론이나 뭐 문재인 외 다른 후보들이 모이는 그런 뭐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대1 구도가 과연 이 뭐 40 며칠 사이에 될까라는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강원 선생님한테 잘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밑에 가 있으니까. 예, 근데 뭐 민주당 경선 끝나면 또 모를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그냥 저의 그냥 뭐 느낌일 뿐인데요. 뭐 당연히 뭐 제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운의 흐름을 보면 이 상반기 지금이 이제 그 이민 개묘월이 지나고 개묘 갑진월이거든요. 드디어 이제 안철수가 드디어 솟구칠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갑진. 정말. 이 월의 기운까지 동원하게 되네.
그래 됐을 때, 저는 어떤 특별한 정치 공학 없이 안철수에게 나머지 이 문을 제외한 나머지 힘이 쏠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1대1 구도가 성립될 것이다. 심상정 빼고 1대1 구도가 성립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는 겁니다. 어쩌면 심상정 정의당하고 정의당 표까지를 구걸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그 김종인 그 비대위 대표가 네. 계속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었으면 네. 이것은 안철수에게 힘이 쏠려도 네.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나가서 네. 계속 텐트 치고 다니시죠. 그렇죠. 다 모으시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무슨 자유한국당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트로이의 목마가 민주당에게 있다면 이것이 몰려갔을 때 막판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민주당 내에 한 15명만 뛰쳐나서 이쪽으로 붙는다면 이것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임으로 가게 돼요. 저도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이 판을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뭐 저로서는 그건 저는 걱정 기우이지만 그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냐.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저의 입장에서 최악이니까. 근데 사실은 누가 노무현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과 정몽준이 원샷 그 경선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특히 한국같이 이런 SNS나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일상화되는 나라에서는 하루 만에 결정 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대선은 한 달 사이에면 뭐 지구도 돌리는. 게다가 이 비문을 제한 이 모든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한나의 대목에서는 공유하고 있어요. 조기계은이라는. 그리고 글씨가 제일 두렵습니다. 권력 분산형 그 정치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절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쪽으로 사실상 이미 어찌 보면은 한 마음이에요. 다음에 이 막판에 이제 아슬아슬한 국민에서 이들의 힘이 결집되어 가지고 안철수가 그 대표자가 됐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정치 선거에 있어서의 판도를 근원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선거의 구도를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동서화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전남을 장악하고 전남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TK와 호남이 선거에서 연합하는 그리고 명분도 70년 이후로 한국 정치를 엉망 몰고 같은 지역 감정의 완벽한 극복이라는 동서화합의 슬로건이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그런 대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유명한 뭐 예전에 킹메이커로서 이름을 알리신 강준만 선생님도 안철수를 지지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실 잠재적인 자산을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만큼 좋지는 않아요. 지금이. 2012년만큼은 좋지는 않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스케일이 커진 이제 판을 그때는 대통령 돼봐야 집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되면 모든 게 자기 것인 이제 그 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후보 지금 뭐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뭐 2, 3, 4, 5등 후보들 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후보보다도 이 안철수의 파괴력이 엉뚱한 곳에서 점화되는 순간 그 힘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만약에 그 불씨가 그 남은 기간 동안 해서 한다면은 선생님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뭐 아주 먼 미래이기도 하지만 2019년 5월 조기 또 다른 또 조기 대선 뭐 개헌과
연관돼서 그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안전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진짜 지금 문캠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줄 세우는 거 이제 그만 끄시고 진짜 정신 차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눈높이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딴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국민이 접니다. 제일 핵심은 뭐냐? 만약에 1대1 승부했을 때 핵심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막판에 저기 가서 붙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서 승부하는 거. 그 마음을 다 가져가야 될 텐데. 여전히 정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사실 안철수는 설렁설렁 할까 했는데 강원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시한 시나리오 때문에 엄청 흥미진진한 방송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떤 후보 주자보다도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것만의 실질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위협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에서는. 다른 사람 괜히 했네요. 특히 반기문 뭐. 그때는 반기문이 제일 핫했으니까. 진짜 한국 대선은 정말 익사이팅해서 남은 40며칠 참 진짜 기대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반기문이 만약에 좀 더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 레이스를 했으면요. 안철수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쇼트트랙 500m예요. 스타트에서 자리를 3등 안에 잡지 못하면 그 메달을 딸 수 없는 구조예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추월할 시간이 없어. 만약에 반기문이 계속 2등 자리를 지금까지 유지했으면 안철수는 3등에서 더 넘어오지 못해요. 근데 넘어졌죠. 근데 2등이 앞에 지 혼자서 하다가 쭉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인연이에요. 전부 토해예요. 그러니까 토대운의 토해에 참으로 이제 자기의 기운을 딱 한 번에 온 승기를 잡고 놓치지 않은 거죠. 본인한테 오작되게 다 들어오네요. 그때. 근데 또 보면은 그 앞에도 보면 중1부터 대우는 좋지 않았지만요. 세우는 계속 화토로 흘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공모전에 내도 상을 받고 뭐 주목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은 되는 거죠. 근데 피크는 79년 김인연 이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고 얻을 수 있는 거라 함은 저 고등학생이 얻을 수 있는 게 고등학생의 뭐겠어요. 최고는 뭐 그냥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거죠. 가는 거지. 그래서 싸가는데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부터는 또 세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재수 삼수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진짜 재수했으면 못 갔겠네. 근데 재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인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경쟁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예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딱 필요할 때는 딱 정확하게 취하고. 그거 뭐 사실 대학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대학이라는 게 들어가면 뭐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입학이 중요하죠. 물론 그때는 졸업정원제가 드는데 그 졸업정원제도 81년부터 이제 80년은 졸업정원제가 해당이 안 돼요.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역시 동기. 선생님 재수하셨거든요. 난 졸업정원제. 대학 다닐 때 짧을 냈어요. 근데 앞에 학분들은 정말 최악의 성적이 아니면 잘리진 않아요. 성적으로. 근데 우리 때는 성적으로 잘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81년 합권부터는. 왜 안 잘렸습니까?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1학년 2학기 때 완전히 잘리는 판인데.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 1학년 2학기 때도 학사경고 확실시. 근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그 시험 칠 때 모든 답안지를 나한테 보여주는 바람에. 야, 이거야말로. 이거 공소시효 이거야말로 제적인데. 그래서. 규칙이 제적인데. 컨닝을 딱 다 했죠, 저는. 저는 그때 1학년을 전 제 대학생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대학생활을 끝냈으면 저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이 돼 있지 않았나. 어차피 대학 나와도 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부동산 투기도 하시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동산 투기 쪽으로 아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사주를 보면 사주엔 양심이란 게 없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정말 저는 그때 딱 12월 81년 12월에 전 진짜 포기하고 마음의 짐을 다 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내가 잠시 몸담았던 캠퍼스구나. 모교구나. 그래서 이제 도서관 앞 그 추운 그 12월 달에 도서관 앞에 잔디밭에서 시험날 담배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중에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게 되는 전찬일이라는 착한 학생이 너 왜 여기서 혼자 있냐. 안철수하고 비슷하죠. 혼자서 뭐 친구도 없나 보죠. 그러게요. 얘는 내가 이제 학생이라고 받은 줄 아니까 내가 자기는 좀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니 내 뒤에 앉아라. 이야. 그래서 지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선생님 뭔가 묘한 인간적인 매력이 그래서 사실 그냥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제가 학교를 거의 안 나갔기 때문에 친한 학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얼떨결에 그냥 지금 뭐 하시나요? 영화평론가죠. 부산 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훌륭한 분이 했고요.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세요. 굉장히 제가 생애에서 이렇게 뭐 굳이 어떤 한 인간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시험지 보여준 거. 시험 답안지 보여준 그 친구인데 그 은혜는 갚으셨습니까? 뭐 갚을 길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근데 바로 그 앞에 학번인 80학번 안철수 잘릴 위험이 없지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아마 좀 성적은 안 좋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게요. 82년 가을 3학년 이제 본과 1학년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한다 했잖아요. 83년도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저는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타자기, 타자기 정도 알는 시절인데. 82년에 처음 접했는데 그때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네, 저도 태어난 해고요. 근데 그때 가을이라 그랬는데요. 그 해가 임술년 또 토가 들어오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많은 돈을 몰아주게 되는 그 토정제가 들어오는 해요. 이때 컴퓨터를 만나요. 이것도 참 재밌는 일. 어떻게 만났을까요? 자, 그래서 1999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체르노빌 바이러스라고 되게 엄청난 거죠. 막 사건이 일어나면서 적장안 하던 회사가 처음으로 드디어 흑자로 전환합니다. 수요가 엄청 커졌죠 이때부터. 그때 뭐 30만 대 가량 뭐 컴퓨터가 아예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막 기업 공공기관에서 막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관심도가 급증했고 당시 안철수 연구소 직원이 50명 가량이었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걸려서 막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1999년도에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한글과 컴퓨터에 의해서 두 번째로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 순이익 10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업체는 안철수 연구소가 최초로 되었습니다. 완전히 흑자가 된 거죠. 뭐 흑자 정도가 아닌데요?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이나 안철수 본인이나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안철수 연구소 사장 시절에도 격식을 따지는 걸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정치적 리더십은 수평적인 거여야 한다면서. 근데 이 사람이 솔직히 격식을 따지는 거는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수평적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야심이 너무 큰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근데 바로 이 불타는 이 33대운이 정말 이 사람한테는 피크예요. 병우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메가피가 그런 제안을 해도 그래 뭐 그값 100억 왜 되는 거야. 솔직히 김어준도 처음에 딴질보 말도 안 되는 거 떴을 때 막 200억 가치가 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안 팔잖아. 그 망했잖아. 그때 말 들어보면 뭐 언제 망했어요? 휴지통 하나도 막 몇십만 원짜리 샀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막 좀 뭐 살라 그러면 쓰레기통도 간지나는 거 사야 되고. 간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사실 헛박에 가기 쉬운데.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뭐 순식간에 스타처럼 떠올랐던 애들이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사라진 때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때에 그런 자기 일단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만큼 대운의 기운이 네. 사람에게 또 이때가 또 장생 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 동기들이 네. 어떤 그 자신의 그 뭐랄까 판단이나 행동들을 네. 결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킨 거죠. 자신의 이름을.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정부에서도 뭐 안철수가 또 워낙 유명해지고 네. 인기도 있으니까 2001년도에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그 제5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고 또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 대표 8인 중 한 명으로도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현실적인 어떤 이익도 이익이지만 그것을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장차 자기가 가지게 될 사회적 영향력의 첫 초석들을 이때 명예를 회복한 거죠. 네. 사실 기본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하는 놈들 하도 나쁜 놈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 뭐 돈 벌면 됐잖아 뭐. 그럼 그걸로 만족해야지. 뭘 또 더 가지려고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의 그 시각에는. 좀 약간 한국 사회가 다들 뭔가 마음속으로 다들 평등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기저가 그러니까 기업이 있죠. 이윤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그게 뭔가 약간 불법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아온 네. 역사적 맥락들이 네. 그런 사람이 워낙 많았기에 선생님 말처럼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나요? 네. 자 그리고 43세에서 43세. 43세에서 52살까지 네네. 이때도 꽤 중요한 시기라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요. 네. 뭐 가볍게 100가지 짚고 넘어가면은 네. 2005년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은 되게 좋았는데 다른 벤처 기업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자신의 능력을 산업 전반에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그때부터 대의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제 1년간 고민하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회사를 창립한 지 만 10년째 되는 날 2005년에 안철수 연구소 대표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대신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고요. 당시 발표 날까지 직원들이 근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안철수는 2000년에도 안철수 연구소 전 직원 125명에게 각각 650주씩 자신의 지분에서 총 8만 주를 나눠준 바 있습니다. 네. 이때 이 33일 지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뭐 집이 잘 사니까 사줬겠지 아버지가. 의대 컴퓨터가 있지 않았어요? 아마 학교에 있었던가.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 국문과에는 컴퓨터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타자기에만 있었어요. 네.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걸 갈랐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만나셨다면 뭔가 달라지셨을까요? 아마 게임에 중독되지 않았을까. 선생님 야동. 야동 선생.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갑진 대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다음 대원으로 넘어와서부터 네. 이분은 이제 을사 병호 정미 지금 무신이죠. 네. 네. 화토 대원으로 쫙 그러게 돼요. 여기서부터. 기신이 예. 빨리 끝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예. 사람이 이제 한 명의 독립된 네.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 23세 대원부터 네. 화토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린 게 가면 승승장구의 힘이 이제 23세부터 32세까지 잠깐 짚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자, 을사대원이죠. 네. 네. 1986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대학원을 갔어도 생리학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 보고 있던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거 고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인데도 의대생인데도 네.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 네. 이런 네. 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 저도 거죠. 전공이 기초의학이니까. 예. 네. 그리고 1988년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1988년도에 중요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그 안철수 씨는 전공 실험을 위해서 그때 열심히 배워두었던 컴퓨터 언어 공부를 그때 막 끝낸 참이었는데 절묘한 시기에 이때 바이러스를 만납니다. 1988년에 부인도 얻고 바이러스도 얻고. 예. 부인이 바이러스던가요? 아니요. 생각 큰일 날 말을 지금 안철수 후보자들한테. 예. 선생님
해. 근데 이게 농담이야. 농담도 못하나. 근데 웃긴 게 그때는 뉴스에도 막 이 뉴스나 막 통신 시절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생소하니까 바이러스가 지하철을 타고 옮기는 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맞아. 제가 어릴 때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어릴 때 뉴스를 볼 때 그 KBS 뉴스였나요?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컴퓨터 있는 방에서 자면 암에 걸린다고 메인카페로 뜨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그러던 중에 후배가 안철수에게 찾아와서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을 묻자 안철수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후배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에이씨 이러면 내가 직접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해서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1988년 6월 10일 바이러스가 감염된 과정을 반대로 하면 치료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백신이란 이름의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V3 최초 버전인 V1입니다. 그렇게 낮에는 의사, 밤에는 백신 제작자로 7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별로 돈벌이도 안 됐는데 그냥 계속 본인이 그냥 좋아서. 그렇죠. 그때는 돈도 안 되는 건데. 네. 이 대원의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야. 이 그 부인하고 결혼하는 88년이 또 무진년이에요. 또 토토네요. 자기 또 용의신 대원의 용신입니다. 근데 너무 유리해요. 토는 많잖아요. 너무 자주 들어와. 그래? 토는 많아? 근데 많아도 안 되는 놈들은요. 꼭 합을 해가지고 불신으로 바뀌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깨끗하게 그 토 기운을 다 자기 걸로 다 쓰게 되는 방해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자에게 부인은 정제인데 이 정제년의 결혼, 자기의 용신년의 용신과 결혼한 셈이에요. 딱 오네요. 딱 오죠. 용신년의 용신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기운에 바로 그 해에 바이러스를 처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만나지도 않다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인이 바이러스를 옮긴 게 아니고 부인과 함께 똑같은 나중에 결국 안철수로 만들어주는 그냥 서울 의대생의 박사과정에 불과했던 한 명의 청년을 안철수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 부인의 기운과 함께 들어온 거예요. 이 부인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저는 안철수 부인을 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사실은. 말은 안 해봤지만 우리 가게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장사할 때. 생각이 진짜 재밌었겠다. 그때 별의별 사람이 다 오는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안철수가 뭐 댓글에 나가니 안 나가니 막 그럴 때예요. 그때 오셨구나. 그때 한번 잠깐 오다가 딱 봐도 사실 그분의 관상을 보면서 너무 저분이 영부인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나는 보게 되잖아요. 너무 영부인스럽지 않은 분이야. 그냥 정말 착실한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 학자시니까요. 학자. 실제로 또 그분도 모범생이시죠. 학모범생 하시죠. 학자. 혹은 수녀원 기숙사 사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하고 지적인 영부인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참고로 안철수 집에 가서 그분의 이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부인과 안철수 씨가 잡담을 하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잡담을 한다고. 그게 잡담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그 포텐셜을 가감없이 발휘하게 되는 자신의 용신대운의 용신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돈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누가 밤새도록 연구를 해요. 그렇죠. 자기 낮에는 딴 일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 사람에게 거대한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돈 1원의 가치도 없는 짓인데 이것이 이제 거대한 단순히 뭐 1195억이 아니라 이제 이런 정치가로서의 이런 거대한 자산. 그리고 다음 대운이 33에서 42살까지 또 흘러갑니다. 이때 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이게 본인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백신 자료들을 가지고 비영리 공익 법인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려고 정부 부처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게는 유명하긴 한데 네. 그래서 관계자들을 설득했는데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 소프트웨어 관련해도 찾아가서 삼성 로고를 달고 배포하자. 약간의 돈과 인력만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때도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가 찾아와서 기업을 만들라는 조언을 했고 그래서 안철수 씨가 1995년 3월 15일에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근데 회사를 세우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뒤에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1995년에서 97년까지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요. 이때 또 유학 도중에 1997년도에 미국의 거대 백신 업체 메가피에서 $10,000,000의 인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0,000,000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말 지금도 100억. 당시 안철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보통 재벌 그룹 회장 정도가 되면은 직접 발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당시 메가피 회장이 인수에 너무 의혹이 있어서 안철수 앞에서 직접 발표를 했어요. 아이고야. 네. 아이고. 그런데 안철수 씨는 단순히 거절합니다. 이건 사실 힘든 일이야. 아니,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의미는 있는데 한국의 회사는 매출은 없고 네. 빚은 늘어나고 네. 보통 못 견뎌 대부분의 그 당시 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당시에 메가피가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제 컴퓨터에 이렇게 이렇게 막 부숙 저게 사라고 뜨는 거 있잖아. 네. 메가피 아직도 또 시계를 좀 안 하는데. 뭘 보신 거예요? 어디 가셔가지고. 저는 안 뜨는데 그런 거. 메가피는 그 업계를 지배하는 야욕이 있어서. 아유 선생님. 아직도 떠 내 컴퓨터에 자주. 저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되게 그냥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사라고. 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이트에 가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때 이제 안철수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회사를 매각하면 그 후에 직원들도 해고될 거고 실업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 잘 알고 있었고 한국 백신이 메가피 같은 해외 업체에 의해 장악당하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정말 본인이 만든 그 회사 그런 업체가 유일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믿지 않습니다. 저도요. 별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그 유혹에 팔지 않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나는 나 같으면 막 감사합니다. 방금 와인이나 사 먹어야지. 자 그렇게 거절을 하고 또 힘들었던 세월이 또 한 4년 지나갑니다. 네. 근데 설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충 가보겠습니다. 네. 사주는 잘 모르겠지만 3살부터 12살까지가 그 첫 번째 대운이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부산 동성국민학교 재학 시절인데 그때 일화 중에 하나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매일 몇 권씩 가져가서 읽었대요.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결국 도서관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읽게 됐다고 했는데 네네. 그때 도서관 사서가 매일 책을 그 안철수 초등학생이 몇 권씩 가져가서 대출과 반납을 하니까 장난친다고 생각해서 책을 거부할 정도였대요. 아 그냥 장난치러 와갖고 막 여러 권 빌려갔다가 그 다음날 또 갖고 오고. 너무 자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안철수가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책의 페이지 수, 발행 년 월일, 저자까지 모두 다 읽고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마저도 읽어야 직성이 풀리는 활자 중독증이었다라고 자기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코드도 읽고 막 이러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서는 뭐 수업 교과서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과학책이랑 소설책을 좋아해서 주로 되게 많이 읽었고 너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춘기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초등학교 정도 일하는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묘 대운은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갑진 대운입니다. 22살 때까지인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뭐 안철수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긴 했어요. 네. 중학교 때는 학생과학 잡지의 설계도를 응모했다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고 또 의대 본과 시절에는 그 바쁜 의대에서도 책으로 바둑을 배워서 아마추어 1, 2단 정도의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항상 집중력이 강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재 특유의 왜라는 질문을 안철수 씨 인생을 보면은 되게 계속 자주 던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1등을 차지하고 네네. 1980년에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그 본인 말로는 서울대 가면은 뭐 다 1등이니까 네네. 거기 가서는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해요. 아, 1등끼리 만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의대 3학년 재학 시절 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면서 이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요 대운 사이에 안철수 씨에게 일대 사건이라 하면은 1984년 서울대 의대 본과 3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부인하고. 예. 근데 안철수의 작업 멘트가 심이 올드한 느낌인데요. 네. 그 의대 본과 시절에 지금은 부인이자 당시 대학 후배인 김미경 씨를 도서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네. 그때 안철수 씨가 부담 없이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서 커피를 마시다니 친구도 없나 보지요? 살짝 웃음. 내가 잠깐 친구 해줄까요? 살포시 웃음. 이렇게 적어놨는데 책에 실제로 살짝 웃음, 살포시 웃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아, 이렇게 적은 걸로 봐서는 올드하다 못해서 수희가 처음에 한 개그처럼 구한말 느낌마저 든다는 거를 당시에 안철수 후보는 다 가질 순 없죠. 예. 다 가질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센스는 참 일관적이었다는 것. 유머 책은 안 보셨나 봐요. 네. 그럼 유머책도 막 그냥 또 외워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런 뭐 서로 가치관이 얘기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잘 맞아서 결혼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네. 사실 이제 이 두 대운을 보면요. 네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화토용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목 기구신이겠죠. 아, 네네.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개묘, 갑진 전부 수목으로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공부를 크게 빼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본래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을목이 일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네. 계속 묘목, 간목이 왔어요. 비경급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의 기운이 너무 넘쳐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보다는 지가 그냥 좋아서 보는 거. 네네. 근데 이게 다행이었다고 보는 게요. 네. 이게 목이잖아요. 이 사람은 을목이니까 네네. 비견이. 네. 목은 뭐냐면 종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목은 또 설계. 아까 설계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예, 설계 계획.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탐내를 하는데 이번에 좀 운이 조금 대운이 좋다는 게 대한민국은 대학이라는 입시가 이게 지랄 같은 건데 네. 정말 인생의 어떤 방향을 너무 어축으로 결정 네네네. 많은 것들을 결정해 버리는데 네. 이 사람이 대학 13, 14, 15, 16 대학 가기 전해부터 대운이 바뀌어요. 이때 진토 자신의 용신 대운이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맞아 막히죠.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고3 때 처음으로 1등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해가 재밌는 게요. 네. 그 1등하는